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지 또 동결할지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지표였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뭐 높긴 합니다만 2년여 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하긴 했네요. 네, 내일 아침 새벽에 네. 우리 시간입니다. 미국 연준이 FOMC라는 그 통화 정책 회의를 하고 금리에 대해서 중대 결정을 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90% 이상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 대단히 중대한 어떤 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를 굉장히 옥죄어 왔습니다. 그 금리 인상이 시작된 게 2022년 3월 달부터거든요. 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준 FOMC가 회의를 열 때마다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드디어 내일 아침 새벽에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통화 정책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고 세계 경제의 기조에도 상당한 어떤 새로운 신기류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된 것은 지금 물가가 저희들이 예상을 해드렸지만 물가가 4.0% 전년 동기 대비 4.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 9.1%까지 올라갔던 상승률이 예. 4.0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뭐 이런 정도면 이제 물가 금리를 동결해도 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죠.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도 궁금한데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예, 근원 물가 지수도 5.5에서 5.3%로 0.2%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유가, 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서비스나 주거비도 조금 떨어졌는데 다만 이 5.3%는 종합적인 물가 지수 4.0%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미국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을 하더라도 금리 이제 인상 끝이야라는 선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동결을 하되 다음에 또 올릴 수도 있어라는 이런 어떤 매파적 신호를 동시에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7월 달이나 또는 9월 달에 가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현 상황에서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금리를 동결할 때 올 수 있는 좀 나이브해지는 어떤 인식, 시중에 어떤 여러 가지 소비자들 행태가 이제 금리 인상 시대가 끝났다. 마구 쓰고 소비하고 보자라는 이런 어떤 풍조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예. 동결은 하되 매파적 신호를 동시에 주는 이런 어떤 이중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5월 CPI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는 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관측이 강화됐긴 했습니다만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동결로 가는 대신에 7월에 올리겠다. 그 이후에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호키시 스킵이라고 하더라고요. 매파적 동결이라고 하던데 예.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거니까 아직 안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7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물가가 안 잡히면 올릴 수도 있다. 예. 이런 조건부 매파적 금리 동결 네. 이것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뭐 이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일단 금리 대장정은 일단은 끝났다. 물론 앞으로 물가 지수가 또 오르면 반등의 가능성은 있지만 대세 동결 시대 이제 금리 인상은 미국에서는 일단은 1단계가 종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 언제가 정점일까? 그걸 초반에 박사님한테 엄청 여쭤봤었는데 사실 이 정점에 온 것 같은 예. 상황인데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하단 말이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점은 정점인데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를 둔다. 깨끗하고 화끈하게 이제 금리 인상 끝이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여운이 남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그 높아진 고공금리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 개마고원 금리. 예, 그리고 그 개마고온 상태에서 금리가 오래 가면
최근에도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랬었죠. 이 13개월, 1년 한 3개월, 15개월 내에는 어떤 금융 대란이 올 수도 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15개월 만에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완전히 이제 공포에서 벗어났다 이런 깨끗한 감은 안 들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져온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 고비를 완연히 넘어섰다. 그런 점에서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도 이제 일단 하는 금통위가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데 뭐 오늘 그 이제 연준의 결과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동결로 가게 되면 우리도 이제 동결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보다도 물가가 더 빨리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3.3이거든요. 미국은 4.0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계부채 또 경기 부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금리를 동결하는 쪽에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또 이게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고민을 해왔는데 예. 오늘 밤에 미국이 일단 동결을 하면 뭐 큰 부담 없이 한국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취업자 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1년 전에 비해서 저희가 보니까 35만 1,000명 늘었다.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세도 좀 둔화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도 뭐 고용 시장에 좀 온기가 돌고 있는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분석이 가능할까요? 예, 전체 나타난 고용 신규 증가율만 보면 35만 명이고요. 지난달보다 좀 줄었지만 그래도 35만 명은 우리 경제에서 상당히 견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35만 명이 거의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라는 얘기입니다. 고용의 질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에서 37만 명 정도가 늘었고요. 오히려 60대를 빼면 줄었습니다. 그랬군요. 특히 20대, 30대, 40대에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제조업 어떤 산업 연관의 효과가 큰 제조업 같은 수출 관련 업종이 오히려 고용이 줄고 고용이 늘어난 부분은 일단 음식, 숙박, 뭐 이 도소매업 이런 것이거든요. 예.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그 질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특히 청년층 고용이 줄어든 것은 청년층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뭐 신규 일자리 어떤 그 알맹이 있고 미래 비전이 있는 이런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노력해 봐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용의 질에 대한 문제인데 향후 고용 전망에 대해서 이제 하방 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DI 같은 곳에서는 조만간 바닥을 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외형 성장률, GDP 같은 통계가 지금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예. 결국은 제조업 쪽의 고용 그 확대 폭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반도체가 살아나거나 또 중국 수요가 살아나서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로 대반전을 하면 늦어도 빠르면 한 10월, 11월 달 정도 되면 이 고용도 좀 서광이 비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조선업 쪽도 3년 넘게 좀 이제 뭐 수주가 다 들어와 있고 또 업황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황에서 좀 이 말씀하셨던 중요한 부분 제조업 쪽의 어떤 고용이 좀 늘어나려면 어떤 변수를 좀 꼽아야 되고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게 정부가 지켜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대목은 국내의 공장이 그 신규 공장이 외국인이 투자하든 국내 기업이 투자하든 신규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네. 뭐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번 돈을 한국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그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 밖에도 조선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고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종 간의 어떤 고용의 어떤 찬물, 뜨거운 물 이게 그 격차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목, 그다음에 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외 인력의 신속 도입 이런 문제도 정부가 동시에 신경 써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이제 북미랑 유럽 등을 중심으로 경영 실적이 많이 회복이 됐죠. 호전됐죠. 현대차 그룹이 8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전기차 여기에 이제 쏟아붓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좀 불안정한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익 내도 국내에 좀 현금 가져오는 걸 좀 어려워했잖아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현대차도 뿐만이 아니라 일부 기업들이요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거꾸로 보내서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자본 리쇼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쇼링이라는 게 배치한다는 뜻이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약 한 20-30년 동안 많이 떠났습니다. 예. 이 떠난 것을 오프쇼링 떠나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다시 들어오는 게 리쇼링인데 전 세계가 지금 자국 산업을 다시 배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 기업이 해외에서 공장을 철수 하지까지는 않더라도 거기서 번 돈을 한국으로 돌린다. 이것이 캐피탈 리쇼링인데 현대가 무려 8조 원 가량의 돈을 한국으로 끌어들여서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전기차 현대가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은 게 마지막으로 지은 게 1994년입니다. 94년이에요? 거의 30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거의. 29년 동안 국내 이렇다 할 제대로 된 공장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냥 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전기차 공장인데 이것을 짓기로 한 것도 상당히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 청신호인데 해외 법인에서 번 돈을 다시 국내로 보낸다?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역 수지 적자로 해서 돈이 부족한 경상수지 적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당금이 들어오면 배당 수익은 경상수지 흑자로 바로 잡히기 때문에 잡히는군요. 이게 하반기 우리 경제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데서 지금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특히 환율 안정.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게 이제 오프쇼링 한 이유가 해외가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밖으로 이제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걸 8조 원 투자하게 되면 네. 어쨌든 국내에서 그 많은 일자리가 창출도 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인건비가 이제 우리나라는 또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텐데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게 된 그 결정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전기차의 메가 생산 본부를 외국에 둘 것인가 한국에 둘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겠죠. 말씀드린 또 29년 동안 한국에 공장 한 번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하고도 상의를 했고 전격적으로 글로벌 물류 전쟁 이런 걸 생각해서 해외 공장을 뒀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 아, 크다. 예, 이런 점을 그러니까 외생 변수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하.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중국에 공장을 세웠는데 거기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생산을 하라 마라 미중 무역 갈등에 이런 어떤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에 리쇼링할 필요성도 생겼고 거기다가 이렇게 리쇼링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대한 세금을 정부가 대폭 깎아줬습니다. 아, 또 그런 부분도 있군요. 예. 그밖에 또 환율 문제가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결국 미국 달러가 이제 더 이상 강세로 가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미국에 돈을 두면 달러 가치로 돈을 보유해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돈 가치가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 하락은 우리 원화 가치의 상승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으로 돈을 돌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국 기업이 이 어려운 시기에 배당금의 일부나마 한국으로 돌려온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너무 안 돌리고 해외로만 계속 빼돌렸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으로 마지막으로 경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